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을 선택할 때였다고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 상대를 정할 때 혹은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던 그 순간이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고르는 작은 선택부터 자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큰 선택까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손자, 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워오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모르면 함께 이야기 나눌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저 용돈만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기억되는 거죠. 또 텔레비전에서 역사 드라마가 나와도 누가 누구인지, 옛 싸우는 건지 헷갈려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분들과 만나서도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듣기만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다툼이나 사회의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조선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딱딱한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말이죠. 특히 오늘은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도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1388년, 지금으로부터 600년도 더 전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라는 나라였고요. 고려 말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새로 들어섰는데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의 함경도 지역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내놓으라는데 그냥 줘야 할까요? 당시 고려 조정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최영 장군을 비롯한 몇몇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명나라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러 가게 됩니다. 이때 군대를 이끈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훗날 조선을 세우는 그 이성계 말이죠. 그는 용맹한 장수였고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믿고 따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라는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가다 보니 이건 아무리 봐도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상사는 계속 밀어붙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성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명나라를 치는 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첫째, 명나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둘째,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활을 쏠 수도 없었습니다. 셋째, 보급도 제대로 안 됐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라 안에는 권문세족들이 땅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엉뚱하게 명나라와 싸우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집안 문제가 산적한데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벌이려 하면 안 되잖아요. 안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역사에서는 이화도 회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대를 돌린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명령을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칫하면 반역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는 것을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비롯한 구세력을 몰아내고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확신하면 용기를 내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모두 용기가 필요한 선택들입니다. 둘째,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계도 백성들의 삶을 생각했고 함께 가는 군사들의 안전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족들과 상의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때로는 원칙을 어겨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함부로 규칙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학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전체적인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국가 시스템을 디자인한 건축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는 재상, 즉 총리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왕은 이때 실제 정치는 능력 있는 신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도전은 고려가 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였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정도전은 후자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위정부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재상들이 6조, 즉 지금의 각 부처를 총괄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누구였나요?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정몽주라는 고려의 충신을 제거한 것도 이방원이었고요. 그런데 아버지 이성계는 이방원이 아니라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이방원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둔 분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급한 자식이 있고 조금 부족해도 온화한 자식이 있으면 고민되시죠? 이성계도 그랬던 겁니다. 이방원은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왜 나를 세자로 삼지 않는가? 게다가 정도전은 이방석을 보좌하면서 이방원을 견제했습니다. 이방원이 본 정도전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상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 책임도 나눠지고 빠른 결정도 어렵다는 거였죠. 차라리 왕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서 오래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사장이 빠르게 결정할 것인가의 차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논의하면 신중하지만 느릴 수 있고, 한 사람이 결정하면 빠르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1398년 폭발합니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과 이방석을 제거한 겁니다. 이걸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본 사건이었죠. 아버지 이성계는 충격을 받아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물려주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실권은 이방원이 쥐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이번엔 넷째 형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죠. 하지만 이방원은 이것도 진압하고
결국 1400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도전의 방식도 일리가 있고 이방원의 방식도 일리가 있습니다. 상황과 시기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거죠. 둘째, 권력이란 건 결국 사람들의 지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방원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무 이상만 줬다가는 현실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도전의 꿈은 아름다웠지만 현실 권력을 무시한 결과 비극을 맞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가족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왕이 된 이방원, 즉 태종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살펴볼까요? 태종 이방원, 그는 피로 얼룩진 왕위에 올랐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형제들과 싸웠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아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라를 다스리기로 결심합니다. 태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힘이 세면 자기처럼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먼저 의정부의 권한을 줄였습니다. 정도전이 만들었던 그 시스템 말이죠. 대신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육조 직계제라고 부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각 부서장들이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뭘 했을까요? 공신들과 왕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 즉 개인 군대를 없앴습니다. 군대는 오직 나라만 가져야 한다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재벌 회사들이 자기들 군대를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험하죠? 태종은 그걸 막은 겁니다. 또 사간원이라는 기관을 독립시켰습니다. 이건 대신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관이었어요. 요즘 언론이나 감사원 같은 역할이었죠. 권력자들끼리 짜고 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야 누가 어디 사는지 알고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 있으니까요. 양전 사업도 했습니다. 전국의 땅을 다시 조사해서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한 거죠. 권력자들이 땅을 숨기고 세금을 안 내는 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당히 꼼꼼하고 체계적이죠? 태종은 나라를 회사처럼 경영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신문고라는 걸 설치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직접 북을 쳐서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백성과 소통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렇게 18년간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강력했지만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말도 듣고 백성을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태종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동생을 죽인 죄책감, 형제들과의 갈등, 신하들의 눈치, 이런 것들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리더란 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위에 서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외롭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직장에서 관리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싫어할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거죠. 태종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첫째, 리더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 일관되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둘째,
강함과 배려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종은 강력했지만 백성을 생각했고 신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셋째, 리더의 외로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감수하고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럼 태종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장남 양녕대군이 세자였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습니다. 세자로서 지켜야 할 예절을 자주 어겼죠. 태종은 고민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결국 양녕대군을 패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이 충녕대군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여기까지가 조선 건국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 태종의 왕권 강화. 이 모든 게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했죠. 역사 속 인물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시대에 주어진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되고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용기를 내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확신하면 돌아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에서 배웁시다.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태종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시다.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자리는 외롭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게는 오늘 무엇을 먹을지, 크게는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바꿀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할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 모든 게 선택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선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우리처럼 고민했고, 실수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꼭 손자, 손녀들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역사가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로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어려운 선택을 하며 살아왔구나. 나도 잘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거죠.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